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MTN 돈독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의 강채연입니다. 자, 퇴직은 빨라지고 노년은 길어지는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그 준비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 013-3366-8289번, 장문은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 버는 토크, 돈독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에 대한 독한 토크 나눠주실 분이죠. 재무 전문가 정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거의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2주에 저희가 알아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매주 좀 시원한 소식 말씀하셔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여전히 또 뜨거운 또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요새 국민연금 때문에 논란이 어마어마하죠. 뜨겁습니다. 네. 일단 이제 팩트 체크부터 좀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자는 이제 국민연금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혹자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소위 이제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개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에 정한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 등으로 뭐 재정추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를 법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 거고 그 결과가 8월 17일 날 이제 공청회에서 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라는 문건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정권의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네. 40년도 채 안 돼서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 2060년에 고갈될 거라고 봤던 것보다 3년이 빨라진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편의 필요성이 아주 이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5년 뒤 추계할 때는 아마 이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그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제 연금으로 기존의 소득을 대신하는 그 비율을 한 40% 선으로 좀 기준을 잡고 있는데 네. 이걸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뭐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이 수급 받는 그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네. 게 그러한 어떤 이제 여건들 속에서 이 개선안으로 나온 거죠. 네. 또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보험료를 좀 올린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선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험료 올리는 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된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OECD의 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22개국 평균이 이 보험료율이 15.4%인데요. 지금 요번에 개선안에 나온 건 네. 우리가 그동안 20년간을 9%로 묶어놨었어요. 이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1에서 13%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도 아직 여전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고성장 경제를 계속 좀 겪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역사는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성장 경제에 기대서 이 국민들한테 사실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이 국민연금을 올리는 거는 계속 늦춰왔던 거죠.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이제 사실은 포퓰리즘,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포퓰리즘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뭐 국민연금 뭐 해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사실 터무니없고
지금 전 세계 한 150개 국가에서 이 복지의 기본이 이런 공적 연금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폐지는 뭐 최악의 선택이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논란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나 이제 뭐 보험사가 요새 뭐 저축성 보험 뭐 안 팔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상담 주시면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디서도 이게 듣기 쉽지 않은 그런 특별한 플랜들, 대안들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슈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독한 토크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금융투자의 함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는 은행의 함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함정 시리즈예요. 자, 저희가 오늘은 어떤 금융투자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될까요? 예, 제가 그동안 첫 회 이제 종신보험의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드는 보험의 문제들 짚어봤고 그리고 지난번과 지지난번 방송까지 해서 은행의 함정, 은행이 그렇죠.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또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구조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짚어봤어요. 그럼 이제 보험, 은행 다 이제 다뤘으니 이제 이번엔 금융투자죠. 그렇죠. 네, 증권사 또는 이제 좀 더 폭넓게 금융투자의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키워드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개인 투자자는 못 이긴다.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요 수급 주체, 뭐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있을 텐데 그중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까요? 개인 투자자의 한계라기보다는요. 네. 사실 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투자 주체별 지금 말씀하셨죠. 이제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그렇죠. 3대 주요 이제 투자 주체들인데 네.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을 좀 표로 정리한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쭉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작년을 빼고 그 전에 3년 동안 마치 외국인과 기관이 벌어간 걸 개인들이 벌어가도록 보태준 것과 같은 네. 그런 숫자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그나마 개인도 한 20%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네. 하지만 작년에는 사실 어디에 투자해도 20, 30%씩 수익을 내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21.8%예요. 그러니 여전히 개인들은 그 코스피 수익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냈다는 거고요. 네. 실은 이 자산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수익을 냈는데 남들이 죄다 1000만 원씩 수익을 냈다면 네. 나는 900만 원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코스피 지수 상승률 평균에도 그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라는 거 문제가 있고 그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은 그 전해들에 비해서 한 2배씩의 수익을 냈죠. 네. 뭐 이 시기는 2017년은 뭐 부동산 심지어는 비트코인 뭐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성의 힘으로 막 올라갈 때였어요. 네. 그러니 이 한 해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4년간의 이 흐름을 보면 외국인 기관은 계속 벌어가고 개인들은 계속 그 수익을 채워주면서 손실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사실 개인들이 돈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돈을 벌 때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그리고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그분은 아주 소수.
그렇죠. 현실이라는 거 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의 좀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투자 정보를 믿지 마세요. 사실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가려서 믿어야 할지를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관건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변에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우리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를 크게 하시죠. 적게 네.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준비 안 된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묻지마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네네. 정확히 어떤 거에 투자하는지 모르시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네. 이러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분위기 좋을 때, 뭐 네. 뉴스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올 때, 시장 좋다고 할 때, 그럴 때 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해서 하거나 네. 또는 어쨌든 우리 또 서민들 다 좀 살기가 쉽지 않은 이제 경제 환경이다 보니 뭐 일확천금 또는 대박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준비 안 된 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상담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초적인 공부, 투자에 대한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거나, 네. 안 돼 있거나 사실상 뭐 거의 전혀 모르고. 근데 요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너무 쉽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투자에 나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세우시고 또는 뭐 투자 계획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건 그야말로 이제 묻지마 투자죠.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모컨만 돌려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정보, 마우스만 클릭해도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네.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네. 그런 정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이 정보는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장에서 거래 쌍방 중에 어느 한쪽만이 특정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의 양 또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 수익률에 그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 정보라는 게 대칭성을 갖기가 더 어려운 곳이에요. 네. 어느 곳보다도. 자, 그런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역선택은 뭐냐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제 주체가 어느 한쪽이 네.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도덕적 해이란 건 그럼 반대로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 불균형을 악용을 해서 어떤 그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네. 그런 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투자 시장, 주식 시장,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연 시장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누구는 계속 손해 보고 누구는 계속 수익을 내기 쉬운 이런 어떤 여건에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시라면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는 꼭 하시면 좋겠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환희에 사고 공포에 사는 개인 투자자. 자, 네, 아무래도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데 뭐 인생도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환희에 예. 사고 공포에 판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네. 투자 안 하면 은행에다만 넣어놓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금리 가지고 그냥 저축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선택하는 그 타이밍, 네. 그런 판단의 어떤 그러니까 선택이 사실은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제 네. 투자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환희, 시장에 환희가 있을 때 그 환희가 보이면 팔으라는 거죠. 충분히 올랐다. 네. 그러니까 팔고 그리고 공포가 가득할 때는 이제 바닥이니
사라. 살 때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격언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또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그 아주 소수 분들이 이분들이고 대부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장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공포를 지나서 이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다가 조금씩 이제 확신이 들다가 야 이거 된다. 돼. 확신 갖고 막 그 열광하다가 이제 와 나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단계가 돼야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죠. 네.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 환희에 사는 거죠. 경험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시장이라는 것도 이 자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자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러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올 돈 다 들어왔고 이제는 빠져서 떨어질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상황인데 사실 그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비선수들은 그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공포가 시장에 가득할 때 후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제 팔고 나옵니다. 네. 예,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인데 그렇죠. 그걸 완전히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꼭 주식 투자 아니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펀드. 그렇죠. 펀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는데 설사 타이밍은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들을 하시냐면 시장이 막 좋다 이러면 펀드에 돈을 더 넣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돈을 안 넣어요. 이것도 역시 거꾸로 된 거죠. 좋다 이러면 넣지 말아야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기다리자. 근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돈을 찾거나 아니면 적어도 더 이상 투자는 안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여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언제 시작하셨어요? 라는 그 시작 시점을 봤을 때 괜찮은 시점이었어요. 괜찮은 펀드고.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재 수익률을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펀드들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행위를 여전히 타이밍도 문제지만 행위를 여전히 이제 반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데 실수고 그런 게 조장이 된다는 건 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투자에 대한 타이밍도 다시 한번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전문가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아무래도 책임 주체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투자 결정의 주체는 사실 나죠. 책임을 지는 주체도 나고요. 네. 쉽지 않지만. 앵커님이야 우리 이제 경제방송의 앵커님이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사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권한 사람 또는 뭐 내가 수익을 냈을 때야 내 능력 나의 어떤 운, 내 선택 덕분이다. 하지만 수익을 못 냈을 때는 핑계거리가 참 많아집니다. 그게 당연한 심리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법률을 보면 법률상 이 투자의 어떤 결과의 귀속은 누구에게 하죠? 당연히 투자자에게 그렇죠. 하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곳에 곳곳에 네. 그런 표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문가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 말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그분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 이 법률의 문제 또는 이 전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그분들의 무책임함을 따지기 이전에 네. 그걸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누가 전문가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전문가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직접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예, 직접 대면한 전문가들도 있고 TV에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창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증권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보험 설계사, 뭐 자산관리사, 뭐 많은 분들 다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맡기시는 거죠. 뭔가를 가입하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다. 나보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안 맡기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 만나셔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수익 좀 많이 내셨습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난 전문가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들의 권유대로 해서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선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전문가야, 전문가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질 사람이냐. 법률상으로야 책임이 없어요. 투자자에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 또는 선량한 어떤 그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라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의지할 사람을 이제는 판단하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관리를 해줄 것이냐 팔고 그만일 것이냐 이걸로 어떤 관리를 하는 사람 책임지려는 사람 그냥 말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인지 네.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는 건 좀 지양을 하시고요. 언제나 투자의 주체는 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판매자의 능력은 수익률, 아니다, 판매 실적이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리를 꾸준히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팔고 그만인 것이냐 약간 이런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라고 믿고 만났고 아니면 귀 기울였던 그 많은 분들의 상당수 아니면 뭐 다수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금융 종사자들은요. 네. 사실은 판매자입니다. 예. 뭐 전문가이면서 판매자일 수는 있어요. 근데 판매자가 다 전문가는 제 경험으로는 좀 아닌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 사실 전문가라는 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사람을 전문가라고 시청자분들이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결과가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정의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만났던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판매자다. 판매자가 잘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지 말자라는 건데 또한 이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습니다. 판매자의 능력은 그러면 전문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판매자의 능력은 어떤 이 사람들이 권유한 어떤 상품, 이 솔루션, 어떤 그 권유의 결과로 나오는 수익률이냐? 아니죠. 판매자의 능력은 실적입니다. 판매 실적. 네. 그걸 또 이 금융 소비자들, 시청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판매자가 판매 실적이 능력이고 수익률이 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환희에 사서 오히려 공포에 파는 그래서 손실을 계속 누적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투자 행위를 하는데 기여를 사실은 안타깝게도 판매자들이 아주 많이 합니다. 네. 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입한다 또는 증권사에 가서 무슨 투자 상품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 펀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다면요. 네. 펀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6개월간 쭉 상승을 한 펀드예요. 하나는 지난 6개월간 쭉 하락한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자들은 대부분 이 펀드를 권하는 판매자는 6개월간 쭉 상승한 걸 권할까요? 6개월간 쭉 하락한 걸 권할까요? 당연히 뭐 상승하는 걸. 네네. 네.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물론 이제 판매자가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판매하려고 6개월 동안 하락한 거.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권해도 그러면 금융 소비자들이 네. 투자자들이 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잘 안 믿거나 아니면 심리적 여러 가지 저항감들 때문에 네. 못 하세요. 그러니 그렇죠. 판매자가 소신 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창고에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펀드 정도 뭐 이렇게 이게 빅딜이 아니다 이러면 네. 그냥 그동안 성과 좋았던 걸 권하게 돼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함정에 빠지셔서 좀 투자에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또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건 모든 문제를 푸는 어떤 프로세스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그냥 그렇죠. 나는 뭐 권에서 또는 TV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네. 매수 판단, 매수 시기, 그리고 당시에 이 내가 투자한 자산의 상태, 그리고 심지어 나의 자산의 상태, 네. 그리고 당시에 투자의 목적과 목표가 뭐였는지 다시 리뷰를 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리뷰를 하고 내가 그때 투자를 선택한 그 시기, 그 매수를 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또한 리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한 뒤에 네. 문제가 정의가 됐으면 이제 솔루션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손절매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투자 잘하는 사람은 손절매 잘한다. 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탐색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지 무작정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잘 될 거다 이러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자산은 계속 안 좋을 때 다른 데는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들까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부동산, 국내 상품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해외 시장 여러 가지 테마 어떤 섹터들, 해외 섹터들 또는 해외 금융 상품까지도 폭넓게 보시면서 네. 복구할 수 있는 선택과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하루빨리 진단하셔서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돈독한 토크였고요. 지금부터는 내 돈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내보험 사용료, 내보험 사용 설명서를 시리즈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험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미래에 불확실한 어떤 사건들, 그런 질병 또는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들을 누구나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확실하게 우리 집 가정의 소득을 줄이는 이 보험료의 그 적절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어떤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사고를 대비하는데 이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기보다는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재무적인 도움을 주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을 오히려 재무적으로 위험하도록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 완전 반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료를 똑똑히 인식을 하고 또 활용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옥의 돈독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누이 여러 차례 72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2의 법칙은 돈의 가치는 지속해서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어떤 수학 공식에서 뽑아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2를 우리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로 나눠줬을 때 나오는 숫자가 우리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3.6%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면 72를 나눴을 때 20이 되죠. 그래서 20년 뒤에는 우리 돈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학 공식으로는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 자장면입니다. 자장면 값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198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이때 자장면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자장면의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물가를 만약에 자장면 가격으로만 물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무려 물가가 6배나 오른 거죠. 물가 상승률은 매년 6.2%씩 올랐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88년도에는요. 돈이 만약에 내가 6,000원을 갖고 있었으면 나를 비롯해서 6명의 짜장면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6,000원을 갖고 있어도 나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많이 줄고 있구나 좀 느껴지시죠? 자, 제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이 보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을 보시죠. 보험은 대표적인 장기 상품입니다. 금융 상품 중에 가장 긴 장기 상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30년, 40년, 50년 동안 유지할 상품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납입 기간이야 10년, 20년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계약을 내가 납입하거나 또는 납입은 안 해도 뭔가 혜택을 볼 때까지 유지를 하고 또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금융상품들, 그 유지 어떤 부담과 이런 걸 느끼는 동안이 내가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납입 기간 10년이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3, 40년 이상 되는 상품들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 유지해야 되는 상품은. 근데 이렇게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에 특히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세 여성이 오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암진단금 4천만 원이 나오는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자, 뭐 지금 이제 4천만 원 정도 암진단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암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조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요새 아주 이렇게 고액 치료비 암을 제외하고는 암 때문에 발생하는 치료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4천만 원이면 그래서 꽤 많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0년 뒤가 돼서 이 여성이 70세가 됐을 때 이 보험의 이 진단금의 실질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현재 돈 가치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오늘은 4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보험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70세, 한 40년이 지나서 70세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20년이 더 흘렀다. 그래서 90세가 됐다. 이때 이 4천만 원의 이 보험, 4천만 원을 주는 보험의 이 보험금의 가치는 5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바로 70의 법칙으로 계산해서 물가 상승률 3.6%만 가정해도 이렇게 지금 갖고 계신 이 보험들의 진단금, 보상 금액의 가치는 꾸준히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보험 가입하면서 70세, 90세 난 보상 받을 거야. 그때 보상 받을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 내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아직 준비가 덜 된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보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지금이 보험의 필요성이 아주 높을 때고 그때가 필요한 거지. 먼 미래, 수십 년 뒤에 이 보험으로 내가 막을 거야라는 거는 돈 가치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내는 보험료는 비싼데 이 보상을 받는 보험금, 당시의 보험금은 사실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가치는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아주 떨어져요. 그러니 그리고 먼 미래의 보상은 굳이 뭐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그 보험료만큼 저축을 하면 그 돈가치 떨어진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지금도 보상하고 먼 미래도 보상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보험과 보험료를 아껴서 저축을 적절하게 섞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납입 기간, 긴 게 좋을지 짧은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료 납입 기간,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 짧은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이고 보장이 같으면요. 납기가 짧은 것과 납기를 길게 했을 때 납입 기간을 길게 한 것이 내야 될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월납 보험료는 적지만 총 납입할 총액은 납입 기간을 길게 할수록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내야 되네? 라는 그런 판단. 게다가 지루한 보험료 납입을 오랫동안 이 부담되는 보험료를 지루하게 오랫동안 계속 낼 거냐? 빨리 지금 내버려라. 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부담 없이 보장을 즐겨라. 뭐 이런 식의 판매자들의 어떤 그 단기납을 권하는 그런 어떤 화법, 그런 권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납입 기간을 줄이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받아야 될 보험료가 빨리 들어오죠. 그런데 납입 기간을 늘리면 그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월납 보험료는 적고 천천히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사 그리고 그렇게 장기납으로 해서 보험사가 이제 불리해지고요. 그렇게 또 장기납을 하면 설계사는 월납 보험료가 떨어지니까 불리해져요. 그러다 보니 자꾸 단기납을 고객들의 심리적 선호를 이용해서 단기납을 자꾸 권유하지만 사실상 합리적인 어떤 그 실익은 고객에게 별로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0만 원을 잘 활용하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수익률 3% 가정해서 한쪽은 왼쪽은 20년 납 그리고 오른쪽은 30년 납인데 30년 납이 약 25% 정도 보험료가 쌉니다. 월납이. 그러니까 25%는 보시면 이제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20년 동안 그냥 낼 거냐. 그렇게 되면 20년 내고 나서 30년 납입, 나머지 10년을 납입하는 동안에 20년 납은 10년간 이제 그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쌓인 돈이 화면의 왼쪽에 있는 한 1,300 그 수익률 반영했을 때 1,369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납을 가입을 하고 그 차액만큼을 계속 저축했을 때는 1,374만 원. 결국에 이 고객한테 30년이 지나서 떨어지는 돈은 30년 납이 더 많습니다. 30년 납 승이네요. 자, 다음 이제 수익률 5%를 가정하면요. 무려 400만 원 정도가 30년 납으로 이 가입을 하고 돈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심지어는요. 무해지 상품들이 있어요. 무해지 상품은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가 이 20년 납과 30년 납을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40%나 더 싸집니다. 무해지 상품들은. 40%가 싸지기 때문에 30년 납이 40%가 월납 보험료가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년을 더 내도 결국엔 납입하는 총량은 20년 납보다 30년 납이 더 적어요. 그러니 무해지 상품을 단기납으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는 단기납보다 장기납이 고객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불확실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실한 보험료 부담을 지금 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신을 성공시키는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돈독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 013-3366-8289번 혹은 장문은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에 대한 독한 상담 코너입니다. 자, 과연 오늘 저희들의 문을 두드려준 분은 누구실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욱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IT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는데 성희롱 교육을 좀 하다가 재무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저축 상품이 있다고 설명회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금융 교육 같은 거를 이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저금리라서 2%도 쉽지 않은데 최저 2.7%를 보장하는 저축 상품이라고 그리고 또 비과세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설명이 끝에 옆에 다른 직원도 신청서 같은 그런 양식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다 작성하시니까 저도 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축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했는데 엄마가 그 저축 상품 아니라고 네, 이 방송 보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전화하는 거거든요. 막상 정말 가입, 제가 정말 속은 건가요? 막상 가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뭐 추가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다 해결해 드릴게요. 뭐 이건 너무 네. 좀 선명한 문제라서. 우선 지난주에 그 이제 설명회 뭐 강의를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돈도 빠져나갔고요. 네, 돈도 빠져나갔어요. 네, 얼마씩 내는 조건이었나요? 저희 매달 20만 원씩이요. 혹시 교육받은 날 그 자리에서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이 강사를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대신 어제 비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서류 보낼 테니까 작성해달라는 설명 듣고 아직 서류는 못 받았어요. 신청서 이거 작성하실 때 뭐 성함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건 당연히 적었을 테고 네. 혹시 그 계좌번호하고 뭐 자동이체일 이런 것도 체크하고 혹시 서명도 하셨나요, 거기? 네, 다 했어요. 계좌 정보까지 다 적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자세한 솔루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네. 전화 끊으시고 화면으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즉흥적으로 좀 가입을 하셨는데 막상 가입을 하고 살펴보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많죠. 근데 네.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더 이제 특수하고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어떤 제가 부분에서? 이 방송 처음부터 한 1, 2, 3회에 걸쳐서 이제 종신보험의 거짓말 네. 쭉 시리즈로 얘기할 때 다 이제 짚어드렸던 방송이에요. 아마 어머니는 그 방송 보셨던 것 같아요. 예.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이 따님이 손해를 좀 피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네. 이 상품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종신보험이고요. 결코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완전히 불안전 판매예요. 완전 불안전 판매 사례인데요. 네. 제 이 방송 2회에서 아마 다뤘을 겁니다. 거기 돈독한 토크에서 키워드 중에 서너 번째에 직원의 돈으로 성희롱 교육하는 회사 네. 그 키워드랑 기억나요. 화가가 된 설계사 이런 키워드로 이제 다뤘던 문제예요. 이런 영업을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에 꼭 그 회사마다 필수 교육들이 있는데 그 네. 필수 교육을 빌미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상품을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만든 자리니까 일단 신뢰가 깔리고 가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만든 자리니까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옆에서 다들 하면 왠지 따라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이게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들 속에서 다 같이 해요. 그러면 또 옆 사람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한 20분 뭐 그 시간 동안 이제 과대 포장을 하고 좋은 면만 설명하고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브리핑 영업이란 걸 하면서 이제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파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또 이 상담 신청서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한 건데 네. 그 상담 신청서에 만약에 이게 정당한 신청서면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으면 그만이죠. 그 뒤에 짧게 설명했으니까 알차게 설명하려면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럼요. 전화를 하든지 최소한. 그런데 왜 거기다 계좌 정보는 왜 적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종신보험이 됐든 뭐 다 좋아요. 고객이 원해서 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청약서에 거기 계좌 정보하고 이체일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서를 사인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가입이에요. 그러면 신청서에다 계좌 정보 적을 이유가 없죠. 없죠. 나중에 만나면 청약서를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때 거기다 계좌 정보하고 다 쓰면 되는 것을 신청서에다 적었다는 건 이제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죠. 예, 청약서를 고객이 볼 일이 없게 만들겠다. 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업계에서는 그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걸 화가다. 제가 방송에 이제 말씀드렸고 네. 최저 보증 2.75% 또 비과세까지 된다. 뭐 이거 확실히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40%가 넘습니다. 30%에서 40%가 넘기 때문에 아니 돈 내고 거기에서 저 3분의 1 이상을 떼고 나서 그걸 굴려서 어떻게 뭐 저축이 되겠습니까? 이걸로는 절대 기대하시는 저축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철회 신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민원을 넣어서 이 설계사가 이런 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쨌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네. 철회 신청을 하시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요.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이제 시청자님은 손해를 피했지만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에게도 많이 알리시고요. 저희 이 번호 알리셔서 그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흥적인 금융상품 가입은 꼭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에 대한 독한 상담이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마치기 전에 준비한 스페셜한 소식이 있죠.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오늘 이제 금융투자, 증권, 뭐 은행, 보험의 문제점들 뭐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님들 특히나 그동안 이제 보험들 참 많이 가입합니다. 투자보다 보험을 더 많이 가입을 하죠. 은행보다도 더. 근데 보험으로 그동안 행복하셨나요? 돈 좀 버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 또는 어떤 불만들 갖고도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좀 답답함 속에 계셨을 텐데요. 제가 이 방송이라 그동안 못했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세미나를 무료 세미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이제 똑똑하게 활용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 쓸데없는 거 줄이고 그래서 더 우리 가족들 더 행복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저축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예약은 필수니까요.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들 다 설명드릴 겁니다. 9월 1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욱 소장님이 준비한 무료 세미나 정말 꿀 같은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이어지는 거 아시죠?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